그렇다면은 정책 수단은 분명한 조직 무기가 되고 선거에 임박해서 유효한 전술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로는 농민기본소득이건 장애 혹은 노령 전부 정책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타겟층도 없고 정치적 중결성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생태세를 걷자 이러면은 이것은 생태사회주의적인 기치가 될 수 있고 분명한 타겟층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수단이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대중적 영향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노동 패러다임을 우리가 고수할 건가, 절충할 건가, 반대할 건가 이 문제와 무관하게 문화예술은 정말 고용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 심사 조건에 고용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립에 문제를 도의시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심사 조건이. 그런 한에서 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사회란 자립예술에 입각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용된 문화사회를 주장할 어떠한 이론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사회와 이 프랑스식 문화예술인 엠페르미티앙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제도예술의 차원에서 보완책에 불과하지 제대로된 담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이행강령이라고 보는 입장 전폭 찬성합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주요 의견과 사회당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령이기 때문에 이행된 다음에나 실현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사물을 선형적으로만 보고 상호조건적으로 보지 않을 결과라고 봅니다. 즉 아까 발제를 구조로 하시면서는 지적하셨듯이 조세제저혁명이 일어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럼 자산가치가 하락이 되고 사회화의 용이한 조건이 수립되고 사회화된 재원을 통해서 좀 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런 선형적인 발전도 가능합니다. 즉 기본소득이 이행의 결과가 아니라 이행을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행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학술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유효한 이행의 수단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기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지했던 것이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시간 지평 문제를 완전히 없애고 시간 지평 없이 사고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부문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기본소득을 축소해서 사고하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문제와 기본소득이 무관하거나 연관이 없다라고 치워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선별복지나 자녀복지가 신자유주의 사물이고 보편복지와 보편복지라는 것이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복지 영역의 보편주의와 일단 담론적으로 동맹해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복지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분배중심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서 금융이나 생산 문제까지 재원 문제를 연동시켜서 금융과 생산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더 문제 영역을 확장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협소한 복지정책은 아니고 경제대안이고 이행강령이지만 그러나 복지정책까지 포괄한다. 보편복지정책, 가장 적극적인 보편복지정책이라는 관점이 오히려 온당한 관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보신당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진보 좌파 정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지금 여기서 종식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요. 따라서 이 금융문제, 토지문제, 환경세,
환경 생태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기 불로소득의 환수와 그리고 더 이상의 생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세적인 어떤 제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금지 정책 등에 대한 패키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걷어서 뭘 할 건가?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말 공공인프라 현물 기본소득을 먼저 확충하고 남는 것을 현금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재원 문제를 떠나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 이것은 공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고 과제를 빗대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 정책 입안자들이 해야 되는 논의지 정치 정당이 대중과 직면하면서 해야 될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부분기본소득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분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그 이익을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게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라고 제껴둬야 되기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을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실제 2011년에 홍콩 도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즉 경제 성장을 하면 2% 성장하면 2%를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장할 때만 나눠준다기 때문에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여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낮은 기준에서 볼 때 완전한 기본소득입니다. 2% 성장하면 2%를 국민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3% 성장하면 3%를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몽골과 이란이 도입을 하거나 실험 중입니다. 실제 신자유주의 종식기의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전면적인 형태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선에 직면해서 우리가 과연 이 얘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도 딱 문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당이 10년 지자체 선거에 4가지 됐습니다. 장애인, 노인, 청년 그리고 무상 대중교통을 했는데 이 중에 선전을 한 건 무상 대중교통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광고 같은 걸 했고 우리가 받은 약 0.6%가 전부 다 무상 대중교통 때문에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당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기본소득이 이게 호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그때 노인 기본소득으로 하고 장애인 기본소득을 했으나 그게 뭐냐고 물으면 장애인 수당이고 노인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파괴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 뭐로 생태세 도입하자. 이걸로 표다. 그 작은 표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세 방식에 있어서는 금융자본주의 종식에 기여하는 조세 방식이 되고 또 생태 친화적인 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핵심이 되고 있는 청년 수당 문제입니다. 실업 부조 개념. 일단 저는 이것의 정책 준별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연히 실업 부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년유니온의 기본 입장이 실업 부조입니다. 김영정 대표를 영입한 민주통합당이 오래전부터 실업 부조 도입을 실제 정책 테이블에서 논의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즉 실업 부조의 조건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공공부조 형태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아닌 실업부조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유럽에서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베네룩스 상국 중에서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에서 이태리와 그리스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을 보면 스페인이 48%고요. 그리고 남구 벨트는 전부 40%를 넘고 독일, 프랑스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부조는 왜 도입되는가? 그런 시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적극적인 어떤 대응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자녀복지와 비슷한 대응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업부조를 도입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유럽에서. 꼭 3인당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90년대 우파 집권 시기에 도입이 됐고 또 저는 독일의 경험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실업부조는 굉장히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하르츠 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전에 실업부조를 갖다가 낮은 수준의 실업부조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업부조 1과 실업부조 2로 나누고 이를 일정 기간 받은 후에는
실업부조 2로 돌아갑니다. 1은 뭐냐? 전에 봤던 즉 고용보험 비슷하게 전에 봤던 월급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2는 전에 평등한 보편적인 무기업 급여입니다. 즉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나 일을 하고 잘린 사람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부조 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청년층은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베를린 지자체 선거에서 대적당이 기본소득이란 단일 후보로 7% 수준의 지지를 받았고 8.5%는 8.9%. 현재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좌파당이 15% 정도의 전국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해적당이 전국 평균 지지율 7% 정도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은 기본소득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기본소득 없어도 살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증명 등등등등. 혹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증명 등등등.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독일이나 핀란드식의 소위 직업훈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폴리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공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나 도입 가능한 게 그와 같은 소위 노동연계형 실업부조인 것이고 한국처럼 직업훈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실업부조의 조건을 직업훈련으로 건다는 것은 사실은 선호가 바뀐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 성별복지가 갖고 있는 옵셔널한 성격입니다. 선택, 양자 선택적 성격입니다. 너 실업부조 받을래? 불안정 노동 할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안정 노동보다 실업부조의 액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실업부조라는 것은 관리되는 빈곤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부조 대상자 중에 이 빈곤을 탈출한 어떠한 기록도 유럽의 사례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내 청년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 폭동, 스페인 폭동, 프랑스 폭동. 오히려 제도적으로 해적당 같은 정당이 그것을 반영할 수 있었던 나라, 독일에서만 폭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신생정당이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동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청년의 저항은 날로 첨예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업부조건 청년 수당이건 뭘 하든지 이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시장을 넘어서는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이 트로이카 정책이 노동사회 재구성을 위한 좌파 대안으로 구상되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소득 하락 없이 노동자들의 소득 하락 없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신자유주의 아래서 또는 자본주의 아래서 불가능할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좌파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사회 재구성을 위한 좌파 대안을 내걸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청년층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금융자본주의로 이행,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도 현대모비스가 현대를 통째로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을 통째로 지배하고 생산자본이 역시 금융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금융이란 고용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적인 방식의 특적을 행하는 것이고 불안정 노동은 전면적인 시장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청년들이란 실제 정규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가 박탈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실업 구조를 준다는 것은 그다지 진보적 정책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청년들에게 너희들 임시직을 할래? 실업 구조를 받을래? 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보다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즉 임시직으로 일자리를 가졌더라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만 분명한 진보정치적인 분별성, 좌파 정치의 분별성이 청년층에게 부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청년 유권자를 타겟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이외에는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실업구조는 그들에게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업구조 도입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불필요한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저의 얘기는 정치적입니다.
다음에 연령 부분이 도대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소득 내부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구회의 시안에도 연령은 나옵니다.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릅니다. 광노한 강남은 안에도 연령은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릅니다. 최초로 선물 기본소득 그리고 현금 기본소득을 결합한 모델을 얘기했던 해인의 경우에도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토지를 나눠주고 그 이후에는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연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령은 자격 중에서 가장 투명한 자격입니다. 기본소득이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자격이 사회 구성원 모두 또는 인류 전체 이런 식으로 보편적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연령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고용입니다. 그 다음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있어서 고용이나 자산보다 훨씬 더 연령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투명한 기준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처럼 고용 없는 성장, 신자유주의 35년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쇠퇴기와 종식기 이런 시대의식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 연령상의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은 필요한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전면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에서 가장 차별받는 두 가지 연령, 노인층, 노동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청년층, 취업기회가 없어서 이 두 계층에 대해서 두 연령층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은 실제로 전면적 기본소득을 매우 앞당길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맞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뒤에 조금 설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